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얼마 전 사랑했던 사람과 파혼을 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있고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죠. 과정이야 어떤 시기든 함께한 세월이 워낙 길었기에 누구라도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일단 그 사람과 만난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중간에 헤어지긴 했지만 세월로 따지면 10년이 넘는 기간이나 그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인이기 이전에 친구로 또 가족으로 그렇게 지냈었죠. 처음에는 제 짝사랑으로 저희는 시작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인연이 닿았죠.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니고 회사 위치가 가까웠습니다. 만남 당시에는 제법 운명 같았는데 지금 와서 쓰려고 하니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저희가 만난 곳은 철판 닭볶음 집이었습니다. 바로 불판 앞에서 직원이 볶아주는 곳이었기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제게 누군가 음료수를 가져와 달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저는 직원이... 얼른요. 환타 하나랑 코카콜라죠? 펩시 말고 코카콜라로 부탁해요. 잔도 하나만 더 주시고. 네.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이미 다른 이야기에 집중한 상태였고 그 정도는 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음료수만 가져다 줬습니다. 애초에 그곳은 음료수와 물, 반찬이 셀프인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밥까지 볶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주방에 있던 직원이 뛰어나왔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일행들에게 사과를 받았죠. 그땐 어색하게 웃고 괜찮다, 미안하다고 끝난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점심시간마다 자주 마주쳤고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누며 동갑이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솔직히 네가 왜 그 팀장 업무를 대신 처리해? 진짜 답답하다. 그냥 난 시간도 남고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이 매번 생기는 건 이상한 거야. 너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뭐 어쩌겠어. 설령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안 한다는 말은 못해. 바보냐? 너도 바쁘다고 하던가 아니면 적당히 눈치 봐서 다시 넘기든가 해야지. 아니다. 너 지금이라도 4년제 대학 졸업장 따. 평생 그런 곳에서 이용이나 당하며 그렇게 살 거야? 자격증 따고 스펙 잔뜩 올리고 팍팍 그렇게 해야지 나이 먹고 고생을 안 해. 됐어.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해. 정말이야. 회사도 나쁘지 않고. 아직 뭘 모른다. 왜 기를 쓰고 좋은 대학 간판 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 대접이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2년제? 친구야, 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언제까지 마냥 어려? 내년에도 어릴 것 같아? 1살이라도 어릴 때 대학 가서 제대로 졸업장 따고 시작해도 아직은 안 늦었어. 단순한 친구라는 관계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전부터 마음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 웃음을 참을 때 입술이 가늘어지는 것도 멋졌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답답하고 속을 끓이는 저와는 달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침없이 말하는 부분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이 닿지 않는 등 중앙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마음을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았고 저와는 사는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늘 저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것, 그리고 남은 하나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말은
바로 저희 친엄마가 저와 아빠를 향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은 아니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꼬는 말이었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늘 다투곤 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집구석은 들어오면서부터 숨이 턱턱 막혀. 아이, 미안해 여보. 내가 이번엔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우리 딸을 봐서라도. 당신은 엄마잖아.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 알아? 나 당신 배경도 직업도 안 보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근데 그게 내 발등을 이렇게 찍은 거라고. 내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게 당신이야. 아이, 여보. 여보라고 하지도 마. 이혼이나 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야?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애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니? 부부싸움은 늘 이런 말들의 연속이었어요. 착해서 싫다. 날 나쁘게 만든 건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엄마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이혼은 하지 말자는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들리곤 했죠. 다른 누군가 저희 부모님의 다툼을 본다면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정확한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아빠는 속없이 너무 착했고 엄마는 모질고 영악했다는 거였죠. 아빠의 맹목적인 사랑을 인질로 삼아서 늘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고 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는 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때문에 중간에서 저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낯선 아저씨들과의 만남이 종료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는 엄마 때문에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랐고 다시 집을 나가버린 엄마의 빈자리를 쓸쓸하게 지키는 아빠를 위해 착한 아이가 돼야 했죠. 물론 제가 17살이 됐을 때 엄마는 간절히 소원하던 이혼을 이루긴 했지만 이미 그때 제 성격은 형성이 완료된 이후였어요. 답답하고 속없고 물색 없이 착한 아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제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한 번은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죠. 하필이면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내 성격을 물려줬네. 차라리 엄마를 닮지. 싫은 건 싫다고 했어야지. 매번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해? 바보도 아니고. 엄마 닮아서 뭐하게. 못된 것보다 착한 게 훨씬 나아. 아유, 미안하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우리 딸을 위해서 진즉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아빠는 왜 이혼을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았어? 그럼 그랬지. 아빠는 엄마한테 나무 같은 사람이 돼주고 싶었어. 한여름에는 그늘이 돼주고 한겨울에는 장작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근데 그것도 욕심이지. 내가 해주려고 한 거니까. 그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나무? 멋지네. 넌 그렇게 살지 마. 아빠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너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우리 딸? 응, 그럴게. 하지만 그 약속이 무색하게 저는 3년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을 스쳐간 많은 여자들과도 함께 만나봤고 수없는 이별에 아파하는 것도 봤죠. 그때 알겠더군요. 핏줄이라는 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랑에 아파하는 걸 보는 마음이 어떤지 뼈가 시릴 정도로 느꼈어요. 아빠가 엄마를 왜 기다렸는지도 어렴풋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포기를 할 생각을 하면서 멀어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눈치를 챘는지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죠.
너 요즘에 내 연락도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 하나 없고. 진짜 난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하고 답답했는지 알아? 미안, 조금 바빴어. 그게 다야? 야, 난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혔어. 근데 바빴다고? 끝? 진짜 너 너무 성의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더구나 너 회사도 안 나갔다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왜? 혹시 아버님 몸 안 좋아지셨어? 퇴원하셨다고 들었는데 퇴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설마 암이 재발한 건 아니지? 그런 거야? 그래서 연락 못한 거야? 어디 병원인데? 그건 아니야. 퇴원하신 건 맞아.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랬어. 요즘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생각 정리를 무슨 한 달이 넘게 해. 그리고 친구잖아. 우리 친구 아니야? 고민 있으면 털어놓고 말이라도 하고 잠수를 타던가. 무작정 이런 식은 너무 의리 없는 짓 아니냐? 그냥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될까? 나 지금 그냥 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네요. 분노를 내리누를 때마다 바짝 당겨지는 입꼬리, 불끈거리는 턱 근육, 한쪽으로 거칠게 헝클어뜨리는 머리카락까지 말이죠. 혹시 그거야? 그게 뭔데? 너 나 좋아하는 거 알아. 그거냐고. 보니까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소식 전달한 그날부터 연락 안 됐잖아. 그런 거야? 뭐? 저는 그 말에 충격과 당황을 동시에 느꼈고 모르는 척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웃지 마.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어. 왜냐면 너 같은 친구는 만나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 다니면서 서로 힘든 거 공유하고 술도 한잔하고 매일 그렇게 지냈어. 나한테 너 같은 친구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난 널 더 소중하게 대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떨어져 있어 보니까 처절하게 느껴지더라. 나 너 없으면, 너 아니면 좀 힘들어. 뭐? 그 말 무슨 뜻이야? 한번 만나보자는 거야. 우리 친구 말고 연인으로. 참고로 그 사람이랑은 정리했어. 그 이후에 저희는 꽤 긴 시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캔커피를 한 손에 쥐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그 대화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쪽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커다란 손의 온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목구멍으로 튀어오를 것처럼 뛰던 심장과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던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린 그날을 기점으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어요. 우린 제법 잘 맞았습니다. 친구로 지냈던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기에 맞춰가는 게 쉬웠어요. 남자친구는 늘 결혼을 한다면 저 같은 여자와 하고 싶었다며 습관처럼 말하곤 했죠. 아무래도 그때의 나이가 30을 넘어가고 있어서 결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제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나 꿈꾸던 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그 주제에서 늘 회피하곤 했죠. 아빠는 이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재발해서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일찍 퇴원은 하셨지만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죠. 보통의 병원에서 5년 정도를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결혼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이야 충분했지만 그것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았기에 나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내 친구 민성이네 커플 알지?
결혼한다고 5년을 넘게 만나다가 한쪽에서 시간 끌어서 결국 헤어졌잖아. 지금 걔들 길 가다가 만나도 서로 아는 척도 안 한대. 전에 이야기 들어서 알곤 있지. 결혼은 타이밍이야. 이렇게 현실 어쩌고 이러면서 어영부영 시간만 잡아먹다가 결국에 파트너는 커플이 한둘이야? 현실? 애초에 아버님 완치 판정 받는다고 해도 다시 돈 모으려면 어느 세월이 결혼하냐?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난 애들 많이 낳고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도 늦었어. 요즘 애들 늦게 결혼하는 게 대세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건 애 낳는 걸 포기했거나 아니면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야 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뭐 그럼 나랑 결혼 안 한다고? 진심이야? 아니, 당연히 하고 싶지. 마음은 그런데 이게 그냥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일단 결혼 허락부터 받아보자. 우리 부모님 만나자고. 뭐?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만나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도 너 되게 궁금해하셔.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털어놔봐. 우리 부모님 진짜 솔직하신 분들이거든? 나랑 똑같다고 보면 돼. 어때? 어렵지 않지? 그래도 솔직히 지금 만나면 반대하실 것 같고. 나한테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기다려달라는 말로만으론 내가 널 어떻게 기다려. 너한테 신뢰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는 건 아셔야지. 아니야? 우리 사이가 겨우 이 정도야? 그럼 우리 헤어지면 되는 건가? 헤어질까? 알았어. 알았다고. 그럴게.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남자친구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약속을 잡고 잘 준비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됐죠. 얼마나 떨리던지 식사하는 내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예리한 감각인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대화를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들어보니 아버님이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암? 그거 맞니? 네, 항암 치료하고 지금 3년째 정기 검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암이라는 거잖아, 암. 내가 아는 사람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웠는데도 암 안 걸리더라. 근데 담배 입에 물어본 적도 없는 친구는 폐암으로 저 세상 갔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암은 유전이라는 거야. 유전. 그냥 집안에 환자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도 보고 그러는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고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다른 대화로 바꾸려고 했죠. 엄마, 검사 자주 받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요즘 의학기술을 너무 가볍게 보네. 으이구, 못난 놈아. 예전부터 암은 가족을 죽이는 병이라고 그랬어.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가 알긴 알아? 엄마 아플 때도 죽은커녕 수저 하나도 안 놓는 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애들 머리도 유전이야. 2년제 대학이 뭐니? 없는 집 자식들은 세금으로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머리도 없었나?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 뭐 집안 학력 다 안 본다 치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대학 나온 것도 모른다고 치고 네 말처럼 착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 좋다 이거야. 근데 남의 집 가장은 데리고 오는 거 아니다. 지금 얘 혼자 돈 벌어서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다 내고 있으면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알아서 해? 지금이야 빠릿하게 몸 움직이면서 일하고 돈이라도 벌지. 애 하나 가져봐라. 집안에 들어누워서 네가 벌어오는 돈 축내는 쌀벌레가 될 거야. 가난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엄마! 제발!
아빠, 엄마 좀 말려봐. 말을 왜 저렇게 하냐고. 묵묵히 들으며 한숨을 쉬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집안 차이가 크면 실력이든 뭐든 하나는 특출해야 할 거 아니냐. 착한 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야. 네가 살아봐라. 그리고 우리 집에 대가 귀한데 나이라도 어리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에휴. 보통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오갈 법한 대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핏대를 세우며 힐난한 수준의 말도 아니었고요. 그 외에도 빈대라느니 거지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세히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갈 것처럼 울었었죠. 아마도 어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직관하게 되면 그랬을 겁니다. 특히나 가장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너무 슬펐죠. 그때 남자친구는 중재를 해보겠다고 저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헤어지자고 말을 했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가 아니라 시로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남자친구가 해결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왔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두드려대던 두더지 게임기처럼 말입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중재가 아니라 싸움을 만들려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필터 없이 전달했죠. 우리 엄마가 너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IQ 테스트 그런 거 해보라더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취직 일찍 하려고 2년제 대학에 들어간 거야. 물론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엄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엄마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거야. 과민 반응하지 마. 그리고 아빠는 좀 더 날씬한 여자가 좋다고 하시더라. 내가 너랑 결혼을 하려는 거지 너희 아빠랑 결혼해? 야, 그냥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의 말이라고 생각해. 괜히 안 좋게만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너야. 아빠 말로는 주변 친구들이 통통하고 귀여운 여자를 좋아해서 다들 결혼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근데 그런 여자들이 애만 낳으면 뚱뚱해졌단다. 그래서 무조건 선천적으로 마른 여자, 그런 여자들이 애 낳고도 살도 잘 안 찌고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좋다고 그런 말 했다는 거지. 누가 너보고 살을 빼라고 했어?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애초에 왜 그런 말을 전달하는 거야? 대화도 못해? 무슨 이야기도 못하냐고?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혼자 찔리니까 더 지랄하는 거잖아 지금. 내 말이 틀려? 왜 막말을 해? 지랄이라니? 그럼 그게 지랄이 아니고 뭐야? 요즘 너랑 이야기하면 숨이 턱턱 막혀. 알아? 무슨 말만 해도 파르르르르.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든가. 결혼을 꿈꾸며 저와 미래를 그렸던 남자친구는 변했습니다. 무신경한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저를 상처 주는 말들을 거침없이 늘어놨고 이별이라는 무기로 저를 휘둘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여자들과도 어울려 놀았다는 거였어요. 그저 친구일 뿐이라면서 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죠. 힘들긴 했지만 그때는 오히려 덤덤해지더군요. 이미 앞서 이별에 대한 수많은 예고편을 본 것 같이 힘들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자친구는 최악의 말들을 내뱉더군요. 매달리고 울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왜 덤덤해? 너 혹시 남자 있냐? 없어 그런 거. 나도 좀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질렸다 이거야? 하, 진짜 웃긴다. 이러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기분 더럽게. 그런 거 아니야. 마지막이라도 좋게 끝내고 싶어서. 끝까지 착한 척하고 싶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나도 너 그냥 속 편하게 보내긴 싫어졌네. 나 사실 여자 있어.
몰랐지? 몸매도 끝내주고 얼굴도 예쁘고 심지어 인서울 4년제 대학도 나왔고 집안도 나름 준수해. 그런데 너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리네? 근데 난 그런 외형적인 것 외에 다른 게 마음에 들었거든. 그게 뭔지 알려줄까? 필요 없어. 됐어. 너랑 만나면서 난 솔직히 좀 지겨웠어. 너란 애는 뭐랄까, 그 리모컨 같았거든. 지겨우면 꺼버릴 수 있고 채널도 음량도 조절 가능한 리모컨 말이야. 집에 가면 TV 켜잖아. 그거랑 너랑 비슷했어. 그냥 늘 있던 거. 심심할 때 켜는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거. 근데 그 여자는 달라. 어디를 틀지 모른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더라. 아유, 나 너무 솔직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알겠어. 솔직한 거랑 무례한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놈이라는 거. 정말 최악이네. 너도 방금 나한테 놈이라고 욕한 거지? 그래. 야,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너 천벌 받을 거야. 응, 받을게. 그 정도 여자 만나면 당연히 그래야지. 잘 살아라. 제발 인간답게. 눈물 한 방울도 아까울 그런 인간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꽤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죠. 매일 하던 전화, 문자는 습관처럼 남아서 저를 거의 매일 괴롭혔고 좋았던 추억들은 악몽으로 바뀌어 새벽마다 제 꿈속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친구가 제게 줬던 상처들을 거름삼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대학을 다시 가진 못하더라도 자격증은 이를 악물고 땄네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용기를 내서 이직도 했습니다. 복지도 좋고 연봉도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죠. 그렇게 완전히 잊어갈 무렵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게 됐어요. 이전과 달리 생기가 빠진 눈에 바짝 마른 몸을 하고 말입니다. 돌아가라고 쫓아내도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벌써 헤어지고 2년이나 흘렀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괴로웠어.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여자랑 만난다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니 사실 그때 나 죽으려고 했던 거야. 너랑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날 잊고 잘 살길 바랬으니까. 그런데 죽지도 못했어. 무섭더라. 너 못 보고 살 거 생각하니까.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부모님도 달라지셨어. 내가 죽으려고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까 드디어 너랑 결혼 허락 받았어. 나 그래서 너 잡아보려고 온 거야. 늦었어. 그리고 네 말 안 믿어. 늦지 않았어. 우리 친구로 또 연인으로만 10년이야.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 넌 그게 쉬워? 난 도저히 불가능해. 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변명을 늘어놓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흔들렸어요. 이게 만약 드라마고 제가 시청자라면 분명 혀를 끌끌 차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하고 지루한 내용에 하품을 하며 채널을 돌렸겠죠.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었고 저는 연기자가 아니라 당사자였습니다. 잊은 줄 알았지만 잊지 못했고 지쳤다고 생각했지만 미련이 있었죠. 그래서 며칠은 거절하고 매몰차게 대했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줬네요. 다행인 건 남자친구는 제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줬습니다. 더구나 그전에는 막말까지 하며 결혼을 반대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게 직접 전화까지 하며 만남을 축하해줬죠. 덕분에 저희는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어요. 정말이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 우린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하지만 운명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느껴졌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는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견례를 하기 하루 전날 아버지는 늦은 새벽에 세차를 하겠다고 밖을 나섰습니다. 몹시 추웠던 날씨였기에 못 나가게 막았지만 그 고집을 꺾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한참 기다리던 저에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말로는 셀프 세차장의 계단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뇌출혈이었고 아마도 빙판으로 변한 곳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게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들이 오셨고 대부분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 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럴 때 곁에 있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걱정하지 마. 장례식도 우리 집에서 준비하기로 했어. 경황이 없을 텐데 복잡한 절차는 우리한테 맡겨. 응?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 이제 너 우리 집 식구야. 앞으로 사돈 대신에 우리가 널 딸처럼 돌보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울기도 많이 울고 도중에 실신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저 대신 두 팔을 걷고 손님 맞이를 해준 예비 신랑이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너무 미안했죠. 또다시 저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나서 우리 결혼식 진행하자. 예정대로. 응? 뭐?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땐 결혼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래. 누가? 뭐 법으로 정해놨어? 그리고 애초에 내 마음이 지금 이런 기분으로 결혼을 하는 건 무리야. 너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 온전하게 네 울타리가 돼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나도 급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일 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예비 신랑이 부드럽게 설득하자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죠. 사돈이 딸이 결혼하는 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 비록 직접 오진 못하더라도 너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빨리 결혼식 올려서 명목 빌어 드리자. 하지만 우리 집 의견은 그래. 일단 좀 자. 머리 맑아지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 응? 일단은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서 눈밑이 따가울 정도였고 몸은 지쳐서 숟가락 하나 들림이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이튿날이 돼서야 저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상주들 옷 갈아입는 작은 방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웠죠. 차가운 바닥에 누워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리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고 색채가 가득한 그런 꿈이었어요.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었고 절벽 끝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에 이끌린 듯 천천히 걸었고 발밑은 폭신할 정도로 촘촘하게 깔린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죠.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저는 그 나무로 다가갔고 이윽고 나무의 기둥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찌릿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만 꿈이라는 게 그렇듯이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더군요. 작게 진동하던 나무는 거대한 뿌리를 드러낸 채 살아생전보다 훨씬 젊은 모습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상한 게 제가 이전에도 본 적 없는 화가 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미간은 잔뜩 좁히고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찌푸리고 있었죠.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울고 있는 저를 내칠 때도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던 마냥 착하기만 한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아파? 그 결혼은 안 된다. 절대로. 내 말 명심해. 아빠 말 들어. 알았어. 아빠 하지만 나 그 사람 사랑해. 알잖아 아빠. 그리고 아빠도 허락해줬잖아. 우리 상견례 하기로 했었잖아. 안 된다고 했어.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이번에 아빠 말 거역하면 다신 아빠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너랑 나 부녀 사이 끊을 거야. 알아들었어?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울렸어요. 그리곤 이내 뿌리부터 까만 것들이 타고 올라오더니 나무는 재처럼 부서지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그때서야 꿈이라는 것과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자각이 돌아오더군요. 그전에는 아예 감지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 쏟아졌고 그 순간에 저는 발작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예비 신랑이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꿈꿨어? 뭐 악몽 같은 거? 아우 식은땀 봐. 병원이라도 갈래? 사람들은? 이제 다 갔어. 엄마랑 아빠만 남아있어. 넌 더 쉬어도 돼. 꿈이 너무 선명해서 자꾸만 예비 신랑의 목소리와 아빠의 절규가 겹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태도도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면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머리가 맑아진 것처럼 다른 생각들도 하게 됐죠. 결혼을 왜 갑자기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까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들이 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제 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예비 시부모님이 앉아있는 식탁 밑에 뒀습니다. 저는 좀 더 잔다는 핑계를 대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밖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었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한참 들리더니 이윽고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왔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무슨 집착이 이렇게 심한지. 엄마가 좀 달래주지. 새아가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지. 결혼할 뻔한 여자를 만난다는데. 더구나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로 얼마나 무섭겠니? 응?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귀를 더 기울였죠. 그런데 화가 난 듯한 예비 신랑이 낮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방에 있다는 걸 의식한 듯 했죠. 지금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나야, 나. 당장 간이식 못 받으면 평생을 투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기? 엄마랑 아빠는 그것만 중요해? 손주들 걱정뿐이야? 그럼 아들 목숨은? 누가 아니라고 했어? 너 힘든 거 우리가 몰라서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이 짓 하고 있겠냐고? 근데 제가 너한테 이식을 해주겠니?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엄마는 영. 엄마가 쟤를 몰라서 그래. 각막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줄걸? 그것뿐이게 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줄래야. 더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지. 세상에 의지할 건 나 하나인데. 설마 죽는다는데 가만히 두겠어? 진짜 솔직히 결혼 자체를 쟤랑 했어야 했어. 뭐? 저 근본도 없는 애랑? 됐어. 너 이미 애 아빠야. 지금 어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사람은 이 시기에 이자만 나와도 바들바들 떨어. 지 목숨이 더 아까운 거야. 그게 사랑이야?
엄마랑 아빠도 나한테 절대로 이식해줄 생각 없잖아. 오죽하면 내가 헤어진 여자 붙들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좀 더 잘해. 나한테 하는 것보다 10배는 잘하라고.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어떤 시부모가 사돈 장례식을 꼬박 다 채운다니. 더 잘하라고. 내 목숨이 걔한테 달렸어. 알지? 나 이식 못 받으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도 나랑 이혼할걸? 두고 봐. 진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지. 알았어. 근데 너 위장 이혼한 거 들키거나 하면 어쩌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돼. 순진해서 내 말이면 다 믿을 거야. 순간 혈관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저릿한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자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이 곤두선 느낌도 받았죠. 그들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에 혹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 차가워졌고 심장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분노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 감사를 전하고 다음 날엔 아빠의 발인까지도 끝냈죠. 그러고 3일 정도 있으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는 슬슬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복이 어쩌고 아버지의 영혼이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끝내고 싶었지만 그런 식으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좀 끌기로 했습니다. 결혼이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밝힐 게 있어요. 여기저기 돈을 좀 써서요. 돈? 빚? 그럼 그건 일단은 그거 갚기 전엔 결혼할 생각 없어.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없거든. 대부분 현금으로 소액씩 빌렸는데 친구들이 꽤 많아서. 그래? 그럼 그거 내가 대신 갚지. 내가 줄게. 결혼식을 미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집에서 날짜를 받아왔거든. 그래? 그럼 현금으로 모두 갚아준다는 거야? 그럼. 해맑은 척 저를 위하는 척 가식을 떠는 그 인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야 했죠. 저는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에게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 인간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살아계실 아빠를 떠올리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어.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마음이 좀 그래서. 뭐? 그건 좀 아니지. 결혼하고 차라리 나랑 같이. 생각 정리가 필요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난 1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그곳에 가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기간은 더 걸릴 것 같네. 돈을 번다고? 얼마나? 한 5달? 그 정도는 돈을 벌어야 여유롭게 있다가 올 것 같은데? 아니, 5달이면 여행까지 해서 반년을 지금 결혼을 미룬다는 거야? 왜? 싫어? 그럼 나 결혼 안 해. 야, 왜 그런 말을 해? 너 나한테 고맙다고 그랬잖아. 내가 장인어른 가시는 길도 편안하게 해드렸고 너 옆에서 힘이 되어줬고.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상을 당했는데 바로 결혼? 법은 없지만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도 있잖아. 그래서 미루겠다는 거야. 마음만 추스르고 싶어. 그럼 나도 바로 결혼할 거야. 기쁜 마음으로. 평생 단 한 번인 결혼인데. 알았어. 그럼 한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래? 아님 2주? 싫어. 1달 여유롭게 다녀올 거야. 너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진짜 미치겠네. 미칠 이유가 뭐가 있어. 결혼식 날짜를 받아왔다고 해도 이런 일 있으면 그 어떤 무당도 미루라고 할걸?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알잖아. 얼마나 헌신적이고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10년을 보고도 몰라?
알지, 알고 말고. 그럼 이렇게 할까? 다급하지만 그걸 숨기려는 그 인간은 결국 자신의 카드를 쥐어주며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땐 정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수를 떠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평생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병간호를 했던 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한 달간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혼식은 제가 없는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대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드레스며 메이크업 하는 곳까지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꽤 괜찮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마음에도 없이 바란다고 했던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준비를 한 걸 보니 짠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결혼식 당일에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눈이 반쯤 뒤집힌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 상황이 짐작이 가더군요.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런 수모를 줄 수가 있어? 돌려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난 너랑 결혼하기 싫어. 더구나 난 남이 준 껌은 씹어도 남이 씹던 껌은 손으로 만지기도 싫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똑똑한 4년제 대학 나와서 왜 비율을 몰라? 너 말이야 너. 너 누가 씹다가 버린 껌이라고. 야,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사랑해. 사랑? 그렇지.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도 하얗게 빛났던 피부도 강아지처럼 뻣뻣한 머리카락 질감까지도 널 사랑했었어. 했었다니? 왜 과거형인데? 지금은 아니잖아. 누렇게 둥둥 떠있는 것 같은 피부색에 퀭한 눈동자, 툭 튀어나온 광대, 운동도 안 하는지 아랫배는 두툼해졌잖아. 너한테 있는 거라고는 외형적인 부분이랑 능력이 다였는데 너 직장도 그만뒀다며? 백수잖아. 나랑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정도면. 너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 미친! 욕설과 함께 날아온 건 손바닥이었고 저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멱살까지 잡혀서 바닥에 처박히기까지 했죠. 다행히 길을 걷던 행인들의 제지로 그 인간의 폭행이 멈췄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악을 쓰는 그 인간에게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게 그거지? 천벌. 너 병 있어서 너랑은 애도 못 낳을 것 같아. 유전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잖아. 간이식 잘 받아. 저는 그 뒤에도 폭행으로 그 사람을 고소했고 민사, 형사까지 다 걸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약간의 스트레스라도 더 주려고 일부러 물고 늘어진 거였죠. 물론 제게도 소송은 걸렸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은 증거가 없어서 시도도 못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쓴 카드 빚을 갚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제게 자신의 카드를 마음껏 쓰라는 문자까지 있었으니 애초에 소용이 없는 짓이었죠. 그렇게 저는 짧지만은 않은 복수의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물론 생각처럼 완벽한 마무리가 되진 못했죠.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온 그 인간 때문에 접근 금지 신청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듣기로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당장에 간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자 그렇게나 죽이 잘 맞고 사이좋던 부모님과도 척을 지게 됐답니다. 제게 책임지라고 받아달라는 소리를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이 됐네요. 저는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서 연봉도 올랐고 뚜벅이로 살기 싫어서 얼마 전엔 차량도 구입했죠.
물론 여전히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긴 해요. 하지만 제 내면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꿈은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으로 만들어낸 환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아빠의 영혼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 건지 말이죠. 해몽이나 점과 같은 걸 잘 믿진 않지만 그 꿈은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오묘하고 특별한 기억이 됐네요. 겨울이 되니 아빠가 유난히 더 보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